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어디서 듣자니까 나는 라이벌로 생각 안 하는데 라이벌로 생각했던 레전드 꼰대 아재가 집에 갔다고 그러더만요. 이제 황셰프만 남게 되는 것입니까? 허허허.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윤 정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자, 마치 무슨 혁명 20일이나 황 대표가 윤 정권 망해라고 물 떠놓고 굳이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요즘 윤빠들 댓글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아까 생방송에 그러더만요. 문구로 소리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윤빠로 변신을 하지 않았으면 저런 댓글을 달 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자신도 자기 가족도 주변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의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막대한 중대한 직을 맡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황셰프가 몇 마디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된 현 시대에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타이밍상으로는 안 좋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대 역사에 코로나라는 저런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지구상 어디에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 이걸 극복한다고 각 나라가 엄청나게 돈을 푸는 그것이 각 나라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고 누적된 경제 불안과 너무 많이 풀린 돈들이 지금 대공황에 가까운 이 디플레이션 하에서 물가 상승을 초래해가지고 세계가 이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역대 최악의 저성장에 접어들어서 솔직히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국민 각자의 삶의 기반이 경제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또 빈곤의 보편화, 하향평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곧 부도나 신용불량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20, 30대의 그런 접촉에서 이미 확인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사망하는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멸종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금을 갖다가 다 집집마다 내놓고 이래가지고 IMF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말로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리더십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 국민 앞에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자 하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이 수백 벌이고 이러면서 국민들 앞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 누가 그러겠습니까? 뒤에서 다 욕하지요. 그래서 부패나 이 권력에 대한 이해상충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바이오를 육성한다고 대통령이 차세대 유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해놓고 바이오 회사를 방문하고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과 친하고 이렇다면 이것이 국민 누구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회사 하나를 바이오라고 띄우고 거기에서 10조가량의 돈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 놓고 그 회사가 나중에 보니 특례 상장되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깡통이었다. 그래서 17만 명이 엄청난 돈이 물렸다.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본인부터 이런 기초적 솔선수범에 대한 자기 실천과 희생이 없다면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부터요, 국가 예산을 전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문가리가 아무리 근엄한 표정을 짓고 나와도 김정숙이가 그냥 하루 걸러 화려한 옷의 프레이드를 벌이고, 만약에 그 돈이 특수활동비나 국가 예산에서 나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진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수사 대상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아끼고 전략해야 된다. 자, 대통령 마누라가 쓸데없이 인도를 방문하고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이런 게 정말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솔선수범. 사람은 돈에 제일 약하니까 그런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통령이 정말 솔선수범으로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한국 최고의 재벌들에게 필요하면 전화를 언제든지 해. 핫라인을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애먹이는 공무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시오. 이런 거는 솔선수범의 아주 나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쯤 되면 기본으로 총명함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총명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의 시급함과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눈앞에 바로 떨어져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마 국민한테 물으면 70~80%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 정권이 2년 2개월 동안 국민을 갖고 놀았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고 죽으면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전 개방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얻는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초장에 코로나를 대하던 자세, 거리를 두고 조심하자 하다가 이제는 빨리 걸려. 지금 국민 1,000만 명이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면역이 된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하루에 300~400명이 죽고 있고 곧 1,000명도 죽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인수위가 당선자가 나서야 된다. 그 안철수한테 맡겨서도 안 돼. 직접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문제요. 지금 문 정권이 모든 경제적 수치나 내용들을 감추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원리금 상한도 지금 9월까지 유예를 해버렸어요. 은행들이 전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유예를 했고, 그리고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가 또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도 정부가 잘 말하지 않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즉 은행에서 돈 빌려 갔다가 못 갚게 되면 그게 금융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데는 10%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전부 이 돈은 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보편적 의식이요. 그래서 빨리 경제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와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또 은행들부터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 충격이 적도록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방에 금융위기가 와서 나라가 IMF보다 훨씬 심한 꼴을 겪게 됩니다. 자, 안보 민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안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알다가 21세기에 1,000만 명이 비난민이 되고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자, 그래서 지옥도가 연출이 되고 도시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강국 중 하나가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이유 없이 그야말로 영토 확장의 욕심에서 침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투할 수 있다는 거고 북한이 남한을 침투할 수 있다, 침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장 해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벗어나라고 부추기고 또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나토나 EU에 가입시켜 줄게 이렇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아마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군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서 싸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껏해야 피난민 분산시키는 것 외에 그냥 강 건너 불로 쳐다보고 있고 3차 대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근처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위험 국가라는 남북 분단.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나요?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다. 특히 우리의 우방이라는 헬명이라는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쨌든 미군을 잡아두고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개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없이는 한국의 안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미국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좀 비굴할 만큼 굽신거리더라도 안보를 얻어내야 된다. 일본의 옛날에 아베 총리가요,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 딸 앞에서 골프장에서 쓰러지면서까지 쫓아다니면서 비를 맞추던 모습.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적은 나라라서 그러겠습니까? 일본이 미국, 중국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한국이 안보 문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정의감이 없이 너무 기술로 흘러가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사람 자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협상력도 있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그다음 현안 파악도 빠릅니다. 근데 이명박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게 저는 정의감이라고 봅니다. 정의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 돼갖고는 잘 안 생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의감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정의감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의감은 뭘까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들이받은 정의감. 그 국정원 직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TV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찰 조직을 들이받은 문제. 또 문 정권과 가까이 지내는 듯 했는데 조국 수사를 놓고 등을 돌리면서 조국을 압수수색하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조사하고 또 유재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개인적으로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오늘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그에게 기대한 것은 공정에 기반한 정의감이에요. 자, 그러면 윤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신의 정의감을 보여주는 거는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부분에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나온 이번 대선에 이긴 사람이 그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해서 이 정리하는 거, 그리고 선관위 조직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한 청산과 그 비리를 척결하는 거, 그리고 북한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또 북한에 석탄을 밀수하고 기름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감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는 거요,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정경유착을 척결하는 거. 본인이 정경유착 척결하는 수사를 해서 박근혜 정권을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이상의 정의감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하고 잘 지내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공무원이 괴롭히면 전화해라고 말을 한 속에 우리는 이 당선인의 정의감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불길한 애감을 갖는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의감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윤석열은 보수층의 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역사관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해오고 나라의 틀을 갖추게 되면서 선진국 입구까지 가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잘못되었고 과거에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초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초고 그리고 6.25 때 북한의 남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4.3이니 여순 반란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5.18이니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올바른 역사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행한 일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해야지 거기에 그득 가서 그 5.18을 헌법 정신에 반영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불행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적절한 역사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주사파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거, 친북화되고 친중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다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주사파나 친북, 친중들을 척결하고 선을 긋겠다라는 거. 이런 것이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국심인데요. 민노총이나 정교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애국심이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애국심에 기반해서 내 이거 괜히 건드려서 벌집을 건드려서 벌한테 쓰이고 귀찮은 일이 벌어지고 내 지지율에도 지장을 받을까 봐 안 하겠다. 이거는 애국심이 없는 겁니다. 자, 6번째는 개혁성입니다. 국민의 80%가 서민하고 중산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기득권 위주로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 즉 본인의 공약에도 일부 들어있지만 원가 주택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개혁성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단절입니다. 당선인 주변에는 엄청난 권력이 오고 또 엄청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면 주변의 간신들이 덕실덕실할 거고 당선을 시키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이 충신보다는 간신일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기를 도왔지만 간신에 가까운 사람들은 차라리 자리를 하나 주든지 어쩌든지 해서 주변에 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단절에 해당되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같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과연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 것. 오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는 법. 저보고 맨날 황 대표가 죄를 뿌리고 황 셰프가 죄를 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하는 법을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또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데도 실패하면요. 그건 누구 탓? 전적으로 자기 탓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통령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정의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정의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